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강도 역시 용성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용성계약의 그 제4절 중에서 항해용선 두 번째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의 항해용선계약은 의의와 계약의 주요 내용, 정박기간과 채선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의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즉 제23강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가장 분쟁이 많은 정박기간과 채선료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박기간 레이타임이라는 것은 이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 또는 양육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용선된 선박이 예비항해 또는 운송항해를 마치고 선적항 또는 양육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적작업 또는 양육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선적작업 또는 양육작업을 위하여 용선계약에서 약정하여 놓은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용선자는 이 기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선자는 이 기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을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선적 또는 양육을 위하여 선박을 이 기간 이상 정박하게 할 때에는 선주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채선료와 초과정박 손해배상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박기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 운송계약을 우리가 개품 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했을 때, 개품 운송계약은 보통 이제 전기선 운송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선적항과 양육항을 선박회사에서 미리 정해놓습니다. 운송인이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박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정해놓은 항구에서의 하역작업도 운송인이 주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용선계약은 우리가 이삿짐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아파트에서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화주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구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가 자세한 사항 또 화주의 어떤 사정을 모두 반영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항해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운송항해에 대해서만 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선적과 양육 또 선적항과 양육항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개 화주인 용선자청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계약 조건, 즉 하역 조건이 FIO 조건입니다. 즉 Free In and Out이라고 해서 선적 Free In 또 양육 Free Out, 선박에 화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비용과 작업을 용선자가 한다는 뜻에서 Free In and Out, 즉 선주는 책임이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 정박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전체 그 용선 기간 중에서 선적이나 양육은 화주인 용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 측에서는 선적과 양육 기간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선적과 양육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용선자인 화주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화주 측에서 선주 측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박기간의 규정 방식은 매우 민감한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정박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의 속도로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정박기간을 일정한 날짜라든가 기타 특정한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의 속도로 with customary dispatch라든가 가능한 한 빠르게 as fast as the ship can receive 등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적항 또는 양육항의 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상당한 시간인지에 대하여 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규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정한 날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5 days 또는 15 running days라고 규정하는 방식들인데요. 이 경우 원래 그 day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의 원력일, 즉 캘린더 데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선자는 선적 또는 양육을 할 수 있게 된 시간이 자정이 아니라면 그날 자정부터 15일을 계산하여 15일이 종료되는 자정까지를 정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선자가 선적 또는 양육을 할 수 있게 된 날에 자정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적 또는 양육 작업을 시작하여 그날을 사용하였다면 그날도 정박기간 중의 하루로 원데이로 산입을 하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용선계약서에는 데이, 즉 원데이를 원력일이 아닌 선적 또는 양육 준비 완료 통지, Notice of Readiness to Load or Discharge의 효력이 종료한 시간부터 시작하는 인공약정일, 즉 Artificial Day 또는 Conventional Day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 또는 양육 준비 완료 통지가 오전 10시 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박기간이 그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가정하면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 즉 날은 원력일이 아니고 인공약정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별다른 제한 없이 15 days, 15 days or 15 running days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정박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연속적으로 15일이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외한다는 표현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15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이런 방식인데요. 이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한 날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즉 15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이라고 하면 됩니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싶을 때 이와는 달리 아예 15 작업일, 즉 15 working days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working days, 즉 작업일이라 하면 선적항 또는 양육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 국가라면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작업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비록 오후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전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자 할 때는 15 날씨 작업일, 즉 15 weather working day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weather working days, 즉 날씨 작업일이라는 것은 작업일 중에서도 날씨가 좋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날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날씨가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데요. 어느 날이 날씨가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면 가령 그날에 용선자가 준비가 안 되어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거나 또는 작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날씨 작업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박기간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작업일, 즉 weather working day의 경우 어느 한 작업일 중의 일부 시간 중에만 날씨가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그에 상당한 비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날씨에는 폭우나 해일뿐만 아니라 선적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 얼음이 오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선적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날씨가 나빠야만 날씨 작업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적 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날씨라면 날씨 작업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루당 선적량 또는 양육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박기간이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하루당 선적량 또는 양육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에, 즉 날씨 작업일당 1000톤, 즉 1000톤 per weather working day 또는 창구당 날씨 작업일당 1000톤,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죠.
1000 ton per hatch per weather working day. 작업 가능 창구당 날씨 작업일당 1000톤, 즉 1000 ton per workable hatch per weather working day,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산 방식은 선적량 또는 양육량을 이 비율로 나누면 정박기간이 계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박기간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정박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박기간의 진행 요건은 선박이 목적지인 선적 또는 양육 지점에 도착하였느냐, 또 선적 또는 양육의 준비를 완료했느냐, 선적 준비 완료 통지가 이루어졌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박기간의 진행 요건인데요. 이 컨먼노상 선적 준비 완료 통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언제 통지했다고 보느냐는 문제인데요. 선주는 선적 시에만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양육 시에는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 이제 선적하기 전에 선적항에 들어갈 때는 선적 준비 완료되고 나서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해줘야만 그 용선자 측에서 화물을 선적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양육을 할 경우에는 목적항에 이제 입항을 하게 되면은, 입항을 해서 접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 준비 완료 통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표준 항해 용선 계약서에서 선주로 하여금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 준비 완료 통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해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양육 시 양육 준비 완료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정박기간 개시의 요건은 첫째, 선박이 양육 지점에 도착하고, 둘째, 실제로 양육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적 준비를 할 때는 앞 항차에 이제 항해에서 예를 들어서 청수가 덜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선적 준비를 화주 측, 즉 용선자가 모두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양육을 하는 단계에서는 자기 화물만 싣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접안이 되면 그냥 양육은 그 자기 화물만 양육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양육 준비는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도착선, arrival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박이 도착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정박기간이 진행되려면 우선 선박이 선적 또는 양육 지점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선적 또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정박기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선계약에서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선석이나 부두, 즉 berth나 도크와 같이 비교적 좁은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선박이 그곳에 도착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포트와 같이, 항구와 같이 비교적 넓은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선박이 그 항구에 어디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는지 도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항구 중에 어느 지점까지 와야 도착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대법원의 조안나 올렌도르프 사건에서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항구로 지정되어 있는 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이 도착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첫째, 선박이 항구의 지리적 경계내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둘째, 선석이 비게 되면 곧 선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박이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선박이 그 항구에서 선석이 빌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다리는 장소에 있으면 이는 선박이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용선자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선박이 그 항구에서 선석이 빌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다린 장소에 있지 않으면 선주는 그 장소가 선박이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장소임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후 판례에서는 선석이 빌 때까지 통상 기다리는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그 장소 자체가 항구 바깥에 있는 경우에 이를 선박이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인 코트 오브 어필은 이를 도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요. 영국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은 그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판례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선석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함께 소요 시간은 선박이 선석이 있든 없든 산입된다. 라는 내용이 추가로 약정되어 있으면 이는 선박이 도착하였는지 또는 정박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등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항구로 지정되어 있는 용선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선적 또는 양육 지점이 선석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와 함께 이 선석이 도착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곳, 즉 reachable on arrival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약정되어 있으면 선박이 그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당해 선석이 혼잡해서 선석에 도착하는 것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그 혼잡한 상황이 용선자의 귀책 사유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선자는 도착 즉시 도달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워런티 위반이 되고 선박은 그 항구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박기간은 그에 따라 진행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적 또는 양육 준비 완료 요건은 그 정박기간이 진행되려면 선박이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선적 또는 양육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료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앞으로 정박기간이 개시되는 때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적 또는 양육의 준비가 실제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당시에 선적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선적 준비가 실제로 완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박기간이 개시되는 때에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였다면 그 통지는 선적 준비 완료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박의 위치와 관련해서 보면요. 선박이 선적 또는 양육 지점에 도착, 접안하고 있어야 선적 또는 양육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당시에도 선적 준비가 실제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선적 지점을 항구로 지정하고 있는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이상 아직 선석에 도달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선박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해서 선박의 모든 선창이 용선자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선적 또는 양육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창에 싣고 왔던 다른 화물을 전부 양육하여 선창의 모든 부분을 용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선자의 화물을 안전하게 수령, 운송,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감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좀 보면요. 선창에 전염병이 돌아 소독이 필요한 상태에서 행한 선적 준비 완료 통지는 무효다. 이제 선적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입항에 필요한 검역 허가증을 아직 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역 허가증이 당연히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선적 준비 완료 통지는 유효하다. 또 양육 지점을 항구로 지정한 용선 계약에 있어서 선창의 창구가 열려 있지 않고 양육기어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박이 선석에 닿을 때까지 이들이 완료될 수 있다면 양육 준비 완료 통지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또 물리적 하역 준비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선박의 모든 선창이 용선자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상태에 의하고 그 선창에 싣고 왔던 다른 화물을 전부 양육하여 선창의 모든 부분을 용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선자의 화물을 안전하게 수령, 운송, 보관할 수 있는 감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률적 하역 준비 완료는 하역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박의 물리적 준비 상태로서 검역 허가증과 세관 수속 통과 등 직접 항만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적 준비 완료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용선자에게 선적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박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표준 항해 용선 계약서상으로는 선적 준비 완료 통지 후 몇 시간 후부터 정박기간이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통지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당해 용선계약에서 그 형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 통지는 실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정박기간이 기산될 때 선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수 없다. 즉 이렇게 하면은 효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요.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당시에 실제 선적 준비 완료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의 내용이 앞으로 선적 준비 완료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유효한 선적 준비 완료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커먼로에서는 선주는 선적 준비 완료 통지만을 할 의무가 있고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선화증권 계약이 체결되는 전기선의 경우에 수많은 수화인들에게 일일이 통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문인데 수화인이 별로 많지 않은 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 있어서는 그리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많은 표준항해 용선계약서에서 양육준비 완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양육준비 완료 통지를 하여야 정박기간이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박기간의 진행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정박기간 도중에 부두 노동자가 파업을 하여 선적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정박기간은 계속 진행하는가 아니면 정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도 정박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산입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정박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놓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특정 기간으로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속도로 with customary dispatch 등과 같이 정박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 용선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작업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정박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정지하게 됩니다. 즉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만큼은 정박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박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정하여 놓은 경우에는요. 15 워킹 데이즈와 같이 정박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용선자는 그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작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박기간은 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정박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선주의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와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정박기간이 정지되게 됩니다. 또 정박기간이 산입 진행 사례를 보면요. 날씨가 나빠서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항구가 혼잡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선주가 임명한 하역 인부들이 파업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선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발라스트를 씻느라고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정부의 출항 명령에 따라 2주간 출항하여 있느라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해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6일간 항구를 떠나 있느라고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정박기간이 정지된 사례로는요. 선장이 공습 위험이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선박을 그 항구로부터 사흘간 떠나 있게 한 경우에는 선주 측의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박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정박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용선계약이 명시하여 놓은 예외 사유, 즉 exception으로 인하여 그 작업이 중단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서 파업을 규정하였을 때 이 파업에는 부분 파업 및 동정 파업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료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 조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선료 즉 디마리지는 그 용선자가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정박기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하는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정박기간을 도과하여 정박시키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얘기합니다. 또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 damages for detention or detention charges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최선료는 디머리지,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은 detention이라고 합니다. 이 최선료에 대한 약정 요건에 있더라도 최선료가 적용될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도과하여 정박시키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얘기합니다. 이 용선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용선자는 정박기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작업을 종료하여야 할 계약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용선자가 정박기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작업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선박을 그 기간 이상 정박시키면 이는 용선계약 위반이 되고 선주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선료는 약정 손해배상액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선주는 그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초과정박 손해배상금은 불확정 손해배상액이기 때문에 선주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최선료와 같은 기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선박은 선주는 선적 또는 양육을 위하여 선박을 대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박기간뿐만 아니라 최선료가 약정되어 있는 기간에도 이러한 그 의무는 존재합니다. 최선료의 발생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일정 기간, 또 최선료에 관하여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발생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선주는 최선료가 약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선박을 회수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용선자가 화물의 선적을 명백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기간 전의 이행 거절로 취급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회수시킬 수 있습니다. 최선료가 약정되어 있는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 선주는 더 이상 선박을 정박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언제라도 선박을 회수시켜 출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처 선적하지 못한 분량의 화물에 대하여는 공적운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선자가 화물을 하나도 선적하지 못한 경우라면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료 기간의 진행 및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박기간이 종료하면 바로 최선료 기간이 진행하는데요. 통상 정박기간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씨가 나빠 작업을 할 수 없는 날 등도 전부 포함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일단 최선료가 발생하면 계속 최선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선주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와 용선계약에서 그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놓은 예외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용선계약에서 최선료 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명백히 명시해야 합니다. 정박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예외 사유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선료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최선료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예외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패치만이, 즉 조출료는 용선자가 정박기간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정박기간 내에 선적 또는 양육작업을 종료한 경우 그 미사용한 부분만큼 선주가 용선자에게 환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입니다. 선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선박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익이 되므로 용선자에게 이처럼 선적 또는 양육작업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고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통상 최선료의 절반으로 약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출료의 산정 기준은 기준기간이 미사용된 정박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한 전략된 전체 기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의사의 해석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정박기간과 최선료, 조출료, 또 디텐션 차비, 즉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 공부했는 것은 여러가지 사례도 많고 책도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정박기간의 개시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판례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검토해보고 이를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선료와 초과정박 손해배상금을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세 번째, 조출료의 산정 기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